반갑습니다. 공매화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쉬어서 임플란트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라도 여러분들을 좀 뵈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악플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압류재산 공매 아파트 권리 분석을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까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당해세라든가 법정기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물건을 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당해세가 이거 맞나? 법정기일 적용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는 초보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화면에서 직접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물건 번호가 2021 1225-001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성역 신도 브레뉴 아파트인데요. 물건 세부 정보에서 보시면 감정은 2022년 2월 23일 날 진행된 걸로 나옵니다. 6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 초에 감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아파트의 시세 아니면 실거래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거래는 디스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디스코에서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현재 이 물건이 전용 123.808이죠. 실거래가 보이네요. 21년 10월 달에 6억 5천, 9월 달에 6억 4,800, 8월 달에 6억 4,500, 21년 8월 달 5억 2,500 이렇게 거래가 됐고 그 전에 6억 거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감정가 6억 3,600은 그렇게 높은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면 급매물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역 신도 브레뉴 마소구리 598번지 같은 물건이죠. 백사동 2층 201호인데요. 121제곱미터 물건으로 본다면 현재 매매가가 6억 3천, 6억 7천, 5억 5천까지도 있네요. 6억 5천, 5억 3천도 있네요. 3층이 5억 초반대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 물건 2층이니까 현재 최저가 5억 800은 급매물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입찰할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차수라든가 또 마지막 차수까지 떨어진다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수준에 가니까 이제 한번 이 물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입찰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다음 주를 목표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물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물건 세부 정보에서 면적 정보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지권은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에 얼마 이게 타당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전유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이 여기가 혼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쪽에 일부가 적혀 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을 면적 정보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이 올라갈 때 있었던 평가인지 가격이 하락된 타이밍에 있었던 평가인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압류재산 정보를 클릭하는 거죠. 압류재산 정보를 클릭하면 임대차 정보가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물론 여기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임차인 정보가 없다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점유관계의 정보가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 위험하고요. 꼭 반드시 끝까지 내려서
점유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2017년 1월 24일자 전입을 한 임차인이 있다고 적혀있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름도 제대로 안 보여주죠. 여하튼 이 시성을 가진 분이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2017년 1월 24일 전입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간평서의 내용이거나 신고된 임대차 기준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 간평서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임차인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입일과 확정일이 같이 적혀 있고 신고한 보증금 금액이 2억 8천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고한 금액이다,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었죠. 공식적인 이름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전부라는 말도 빼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지금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권리분석은 기본적으로 권리순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권리순위는 공시된 날짜만 가지고 권리순위를 따진다고 했죠. 임차인의 공시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전입일과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자들이나 물권자들의 권리는 등기함으로써 공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일과 등기한 설정일자,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게 권리 순서 테이블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교해보니까 누가 가장 빠릅니까? 근저당권자가 가장 빠르죠. 2014년 6월 30일. 그러니까 임차인은 2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후순위 임차인. 물론 대항 요건은 갖췄습니다. 후순위자에게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추는데 필수 조건으로 필요한 거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순서 테이블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 이땡땡은 배당에서 2억 8천을 받지 못하면 자기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권리순서 테이블은 이렇게 분석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이 권리순서 테이블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가지고 배당을 신청해서 배당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입찰 정보를 클릭해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명세서를 인쇄하면 화면으로 먼저 미리 보기를 보여주죠. 하드카피로 인쇄를 해도 되겠지만 화면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처분청이죠. 처분청이 어디냐? 남양주 세무서죠. 이 처분청이 실제로 배분 요구 현황을 볼 때는 위임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무슨 얘기냐? 처분청이 남양주 세무서고 이 남양주 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위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기관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양주 세무서는 위임기관이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보면 압류권자죠. 그래서 위임기관 가로 열고 압류라고 적혀 있는 거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압류권자 중에 하나가 공매를 위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표현을 처분청, 위임기간, 그 다음에 압류기간 이런 식으로 다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어준 것 뿐이죠.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건이 남양주에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 당해세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물건에 직접 부과된 지방세, 국세를 당해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파트가 남양주에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곳, 남양주시청이겠죠. 그리고 남양주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곳, 남양주 세무서겠죠. 그래서 5번 남양주시청과 6번 남양주 세무서는 당해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해세를 이야기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나 물건지 세무서라고 해서
그들이 요구한 배분 요구 채권액이 모두 당해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두 당해세라고 본다면 많은 착오가 생기게 되죠. 당해세라면 두 군데에서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배분 요구 채권액 전체가 당해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금액 전체가 다 당해세일 수도 있지만 이 금액 전체가 다 당해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화해서 꼭 확인해야죠.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화해서 남양주시청 배분요구 금액 60만 1,090원이 중에서 당해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세무서 1억 956만 390원 중에 당해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디파인된 금액만 당해세라는 거예요. 그 금액만 배당 순서가 높아서 먼저 받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5월 2일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5월 2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죠. 문제 없이 배당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들 유효하죠? 자, 그러면 이 물건 배당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배당에서 어떤 날짜로 사용하나요? 확정일자로 사용하죠. 근데 마침 전입일이랑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2017년 1월 24일보다 빠른 날짜는 당연히 기준권리가 됐던 선순위 근저당권이겠죠. 근저당권자가 6,6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표를 작성할 때 1순위로 공매 비용이 청구돼서 먼저 나가겠죠. 공매 비용은 낙찰가 곱하기 3%, 그 다음에 실비가 플러스돼서 나갑니다. 실비는 감정평가 비용,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했던 송달료, 이런 것들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등은 뭐가 될까요? 우선 배당 임금 채권이 있다면 그게 될 거고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또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위는 동순위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2억 8천이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을 따져주는 기준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가장 빠른 근저당권이 2014년 6월 30일이니까 여기에 맞는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찾아봐야 되겠죠. 인터넷 등기소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를 가셔서 소액 임차인 범위 등 안내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 또 기준 시점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쭉 나오죠. 근저당권이 2014년도에 있었으니까 2014년도 기준표를 확인해야 되겠죠. 2014년도에 서울도 9,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훨씬 더 낮은 금액이죠. 그러니 2억 8천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을 잊어버립시다.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금 채권도 없고 소액 임차인도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배당 순서가 누굽니까? 당해세죠. 당해세를 찾아서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세무서가 당해세일 확률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전화해서 남양주시청 60만 원하고 남양주세무서 1억 900 중에 당해세가 얼마인지 디파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우선 배당이 되겠죠. 금요일 밤에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억 956만 원이 다 당해세라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대략 한 1억 1천 정도가 당해세로 배당이 된다고 칩시다. 이거는 간주하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남양주세무서 1억 900 중에 당해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억 1천이 이제 먼저 배당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에 낙찰 받는 거를 전제로 할까요? 3억 8천 100이 됐을 때 4억에 낙찰된다는 걸 가정해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4억을 가지고 먼저 배분을 합니다. 4억으로 낙찰 받았으니까 공매 비용 3%가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3% 1,200만 원 거기에 감정평가 비용 편도 더하면 실비 1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럼 1,200만 원에 100만 원, 1,300이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3억 8,700이 남죠. 3억 8,700에서 1억 1천을 당했어요. 가져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빠르죠. 6,600을 가져가면 2억 정도만 남겠죠. 근저당권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법정기일이 빠른 날짜가 있나 봤더니 이것도 14년 2월 11일로 17년보다 빠르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공과금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죠. 2000년 7월 달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우선 배당이 되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게 일반 채권이었는데 지금은 납부기한, 법정기일을 적용하는 조세채권과 준하는 위치까지 순위가 상승됐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005년부터 법이 발효되면서 순서가 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9만 원 정도가 또 더 손실이 나는 문제네요. 그러면 임차인은 2억 8천을 받아가야 되는데 임차인 순서가 됐을 때 받아갈 돈이 모자라죠.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그 나머지 인수하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권리순서 테이블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배당 요건은 갖췄지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임차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만약에 남양주 세무서가 청구한 1억 900이 모두 당했어라면 거의 한 8천만 원을 손실보고 명도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고 임차인을 만나러 가면 임차인이 8천만 원이나 못 받고 쫓겨나가게 생겼으니까 명도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임차인에게 배당된 2억은 낙찰자가 인감증명이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물건은 임차인이 못 받는 돈이 크지만 그래도 배당을 받게 되는 나머지 2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명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억 8천에 딱 받으면 임차인은 거의 1억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임차인이 등기를 떼어보고 선순위 저당권이 한 건만 있다는 것만으로 소순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해세라는 게 상당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당해세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공매가 되고 있는 게 임차인에게는 또 더 큰 악재죠. 만약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공매가 진행됐으면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거니까 그럴 때는 임차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임차인이 첫 번째 실수는 후순위인지 알면서도 계약을 맺고 들어간 것,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하락세일 때 공매가 진행된 게 더 큰 악재이죠. 피 같은 보증금을 1억 가까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금액에 낙찰이 되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일은 없다. 이 물건은 금액을 낮게 받으면 받을수록 큰 수익이 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좋은 물건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참 겪기 싫은 지옥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입찰에도 문제 없는 물건이고 명도에도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배당표를 작성해 본 이유는 임차인이 얼마를 못 받게 되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드리려고 권리분석을 해봤고 배당표를 작성해봤는데 우리가 임차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스탠스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임차인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1억이라는 돈을 떼야 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입찰해서 낙찰 받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공매를 잘 아는 분들은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던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체납자겠죠. 이 아파트 소유자. 그죠? 세금을 체납해서 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체납자를 만나서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뭐를 요청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매 물건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지켜보고 있던 물건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상세 보기를 들어가 봤더니 기타 협의 이런 식으로 취소가 돼버리는 그런 물건들 보셨죠? 그러면 이 공매를 멈추려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남양주 세무서죠. 남양주 세무서가 공매를 위임했고 공매를 멈추는 것도 남양주 세무서가 멈추겠죠. 취소를 결정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취소하라고 요청해서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남양주 세무서를 움직이려면 임차인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그러니까 이 공매 물건의 체납자, 그리고 아파트의 소유자인 그 임대인을 찾아가서 매달려서 부동산 경기 하락기를 지나서 상승기 때 다시 공매를 하도록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죠. 기타 협의로 취소되는 건 보통 어떤 거냐면 체납자가 공매를 지연시키고 싶어서 공매로 아파트를 날리면 손실이 크잖아요.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서 남양주 세무서 담당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실제로는 체납하는 세금을 어떻게 갚겠다라고 채무변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이 체납액을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조세채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잖아요. 체납액을 갚겠다는 자의 재산을 매몰차게 강제로 공매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체납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1억 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이 체납자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진 다음에 그 체납자를 데리고 남양주 세무서를 가서 이 부분을 또 공무원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줘야죠. 좋은 물건 사라지게 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공매를 30년간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소액 일부 변제를 하거나 체납액을 갚겠다는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서 내거나 이런 것들로 취소가 되는 거죠. 오래 미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고요. 그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을 벌게 되면 또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고 임차인이 이 물건을 입찰할 수 있는 현금 조달 능력이 당장은 없는데 한 1, 2개월 미뤄지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 봐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어떤가 뭐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물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손실을 당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솟아날 구멍을 찾는 방법을 강구할 거냐 하는 것들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도 알아야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 설지 모르니까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물건을 분석해 보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진짜 당해세에 대한 부분을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낮 시간에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당해세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수업도 많고 뭐 또 상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방법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꼭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가 다 끝나면 마스크 벗고 다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